김승옥. 뛰어나게 힘이 센 사람이야. 이 소설은요, 중요하다. 액자식 구성. 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개인이 현실을 어떻게 대응하며 존재 양상을 형성하는지 다룬 소설. 창신동 빈민가와 양옥집이라고 하는 대비된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창신동 빈민가는 초라하고 무질서하지만 생명력이 넘쳐. 양옥집은 자본주의 규칙성, 효율성에 의해 지배되는 기계되는 공간인 거야. 나는 원래 창신동 빈민가에서 살고 있었어. 근데 더럽고 시끄럽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이 동네 벗어나는 게 꿈이야. 그래서 양옥집으로 하숙을 가. 근데 그 집에 규칙이 있어.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밥은 언제 먹어야 되고, 미싱은 언제 돌리고, 저녁 때 같이 밥 먹고, 방에 들어가서 일 보다가 시간 되면 나와서 물 한 잔 마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똑같은 시간 일어나고. 5살짜리 꼬맹이도 그 규칙을 따르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지가 않은 거야. 이렇게. 근데 나는 그거를 못 견디는 거고. 양옥집. 서씨라는 사람을 만났거든. 이 소설의 서술자 나가. 서씨는 초월적을 힘인 실존적인 인물. 액자 속 서술자인 나가 양옥집에서의 공허한 일상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여러분들 서울이나 지방에 내려가면 이제 그 돌로 쌓은 산성 있잖아.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돌 진짜 이만해 하나에. 근데 서씨가 이거를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 또 이쪽으로 한 손으로 들어.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내려가. 그러면서 난 조상님이 물려준 원초적 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아저씨인 거야. 저게 진짜 사람이 사는 거지. 이 양옥집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계기를 준다고. 단편 소설이고 액자 소설이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외화와 내화의 시점이 달라. 내화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나의 얘기를 하는 거야. 창신동 살다가 양옥집 가서 산 이야기. 외화에서는 나가 서씨를 관찰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현대인들의 기계적이고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의문과 비판. 기계적이고 일상적인 삶. 어디? 양옥집. 과연 저게 잘 사는 건가? 대비된 액자식 구성. 액자 속 서술자가 직접 겪은 일을 액자 밖의 서술자에게 전달한다. 죄송. 정신 나간 짓 할 뻔했네. 내가 내 얘기하고 내가 서씨 만났었던 어디가 있냐? 내가 서씨 만났었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외양과 행동에 대한 묘사, 인물의 비범한 능력, 서씨의 비범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여기는 크게 딱히 볼 게 없어. 소설은 뭡니다. 됐어. 옆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죠. 요거 미리 볼게요. 액자 속 이야기는 요만큼이에요. 액자 속 이야기는 요만큼이야. 함흥집에서 서씨 만나고 동대문에서 서씨가 이거 돌을 들어서 바꾸는 거 보고, 창신동 빈민가에서 가난하고 누추하고 비능률적이지만 인간적으로, 양옥집은 부유하고 깨끗하지만 기계적이고, 이러한 이야기. 옆으로 넘어오자. 나 바깥쪽 이야기의 서술자. 그럼 또 써야지. 1인칭 관찰자. 1인칭 관찰자인 나는 공원에서 한 젊은이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 나는 서울에 유학 와서 희곡 작가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으로 힘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창신동 빈민가에서 거주하다가, 창신동 빈민가 깨끗하고 아늑한
하숙집, 양옥집으로 하숙을 하게 된다. 이 집은 규칙적인 생활의 가풍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으로 할아버지의 엄격한 통제에 따라 일정한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하고 피아노 연주, 산책하고 재봉틀 돌려 규칙과 안정을 중시하는 양옥집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창신동 생활을 그리워한다. 어느 순간 이게 뻥 터지냐면 그냥 이유 없이 기타 치고 싶을 때 있잖아. 기타를 쳤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벌컥 문 열고 들어오더니 이 시간에 우리 집에서 기타 못 쳐. 하지만 넌 학습생이니까 기타 치게 해줄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집에 할머니 미싱 돌리는 시간이 있거든. 그때만 기타 쳐.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고 가. 그 이후로는 나 기타 안 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하라면 하기 싫고 그렇잖아 사람이. 내가 단골집처럼 드나드는 함흥집에서는 함경도에서 왔다라는 노파가 경영하는 술집이었었다. 여기는 조금 다른 공간이니까요. 긴 의자의 한쪽 끝에 자리를 잡고 주모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아 마시며 나는 술보다 그 집의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나는 함흥집 분위기 좋아해. 사람을 사귀려는 생각은 아예 없었으므로 나는 항상 혼자 그렇게 앉아 있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나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간접 제시해주고 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술도 맛있게 취했다고 생각이 되면 나는 셈을 하고 돈 내고 외상하는 일이 더 많았지만 그 바라크, 허술하게 지은 집, 함흥집 밖으로 나왔다. 혼자 가서 술 마시고 약간 알딸딸하면 나왔어. 고개를 쳐들자 저만치서 관광객을 위한 형광의 조명을 한 동대문이 그의 훤한 모습을 밤하늘에 도사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동대문이 뭐뭐 하고 있는 것 같았어. 의인법. 지금도 눈에 보이는 듯하다. 과거 회상 중이라는 거지. 밤에 동대문 모습이 도치법도 사용되어 있고. 그곳에 자리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날 저녁 내가 긴 의자의 한쪽 끝을 차지하고 누런 술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는데 내 곁에 어떤 사람이 털썩 주저앉더니 주모에게 술을 청하고 내 등을 툭 치면서 말을 건네는 거다. 서씨야. 40쯤 돼 보이는 턱에 수염이 짙고 커다란 몸집에 해진 군용 작업복을 입고 있는 그 사내는 외양묘사, 시각적. 영자, 자기네 집에 새 들어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젊은이가 아니냐고 내게 묻는 것이다. 창신동, 거기 내가 아는 할배네 집에 누가 하숙생 들어왔다라는데 오늘 처음 보는데 자네가 그 사람인가? 그렇다고 했더니 그 사내는 퍽 사람 좁게 직접 제시. 문제 눈치챘어요? 직접 제시, 간접 제시 비교하는 거. 자기도 그 집에 방을 빌려 들고 있는 사람인데 인사가 그리 늦을 수가 있냐라고 하며 자기를 서씨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서씨도 그 집에 하숙하고 있네. 같은 집에 있으면서 서씨가 일찍 나가고 저녁에는 내가 늦게 들어가는 셈이라서 타이밍이 맞지 않아. 그때까지 나는 서씨라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있다라는 걸 알지 못했지만 그는 용케 나를 보았고 그리고 기억해 두고 있는 모양이었었다. 서씨는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은 성격이야. 서씨를 알게 된 것은 그렇게 해서였다. 술잔이 오고 가는 동안 나도 말이 하고 싶어져서 고향이 어딥니까? 가족은 어디 있고요? 무슨 일 합니까? 하고 좀 귀찮아 할 정도로 서씨에게 물어보았었다. 약간 술 취한 기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서씨는 별로 귀찮아 하지 않고 고향은 함경도, 6.25 때 혼자 남으로 내려왔고 공사장 같은 데서 힘을 팔고 있다고 고분고분 들려주었다. 고분고분 답을 해주고 있다. 서씨는 착한 성품을 지니고 있구나. 요만큼을 통해서 서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구나.
그 후로 나는 거의 매일 서씨와 함께 함흥집에 드나들게 되었지. 사귈수록 착한 사람의 전형이었다. 직접 지시. 굵게 쌍꺼풀 진 눈매는 가난한 사람답지 않게 빛나고 있어서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 간접 제시. 차라리 보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줄 정도지만 그 눈으로서 친밀감을 나타낼 줄도 알았다. 눈빛만 봐도 야 이거 큰일 할 인물인데 라는 느낌이고, 보통 그런 사람들은 다른 애들 막 깔보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 서씨는 사람이 참 좋아. 영리해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행동이며 머리 돌아가는 건 그 반대인 것도 같다. 두터운 입술 사이에 비집고 나온 함경도 사람답지 않게 느린 말씨가 더욱 그것을 증명해 주었다. 그의 주량은 놀라울 정도로 컸다. 어때? 지금 얘기는 계속 무슨 얘기야? 서씨에 대한 정보야. 나 서술자 나를 통해서 서씨의 정보를 계속 전달해 주고 있어. 곧잘 자기가 버는 돈은 아마 이 술집으로 들어갈 거라고 하며 좋은 일 아니겠냐 하면서 너털 웃음을 웃고는 했었다. 이 아저씨는 술 마시기 좋아해. 그의 술버릇은 대단히 좋아서 취하면 떠들어대는 건 서씨에겐 어린애로나 밖에 보이지 않을 이쪽이었다. 술에 취해 그와 어깨동무하고, 그가 키가 아주 커서 어깨동무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의 허리를 껴안은 셈이 되었지만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외양묘사를 은근슬쩍 지나갔죠. 키가 커, 수염 많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오면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훤한 모습으로 솟아있는 동대문을 향해 한눈을 찡긋거려 눈짓을 보내곤 했었다. 뭐냐면 이거야. 어제 내가 얘랑 바꿔놨는데 사람들 아무도 모르겠지. 그냥 그거에 만족하는 거야. 이렇게. 왜 그런 뻘짓을 하고 있냐고? 뒤에 사연이 나올 거예요. 서씨는 밤에 보는 동대문이 좋냐라고 물으면 아니 젊은이 너도 저 동대문 좋아하냐? 라고 오히려 물어봤다. 낮에는 귀신 나올 것 같아서 기분 나쁘지만 형광빛 조명을 받고 있는 밤에는 아름다워서 좋다라고 내가 대답하면 자기는 별 다른 의미로 동대문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헉, 동대문하고 서씨하고 뭔가 사연이 있어. 프린트 보면 돼. 마치 어떤 살아있는 사람과 친한 듯이 친하다고 했다. 그 말이 무엇인지를 오케이 다음과 같이 하여 알게 되었다. 서씨가 동대문과 자신의 관계를 이야기할 거예요. 비밀을 털어놓는 거야. 일종의 엄청 친한 사이지. 서씨의 특징에 대해선 차분히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해봐야 OX밖에 없어. OX.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좀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그날 밤도 항상 그날 밤 그러던 어느 날 하면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나? 술집에서 돌아와서 서씨는 자기 방으로 가고 나도 내 방으로 돌아와서 옷을 입은 채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술 많이 마셔서 피곤해. 몇 시쯤 되었을까? 누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다. 서씨다. 술 먹고 꽐라대서 자고 있는데 서씨가 나를 깨워. 서씨 입에서는 여전히 단내가 나고 있었지만 술 냄새가 나고 있었지만 그래도 술은 깬 모양이었다. 지금 몇 시쯤 되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른다고. 근데 대충 2, 3시 됐을걸? 보여줄 게 있으니 자기더러 조용히 따라오라고 했다. 바로 이 보여줄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치 보물을 캐러 가는 소년들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속삭임과 같은 그런 말투였다. 서씨는 자신의 비밀을 나에게 보여줄 거야. 서씨는 나를 엄청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어. 너도 빨리 비밀 하나 나한테 얘기해줘. 됐어. 우린 안 친하니까.
마치 보물을 캐러 가는 비밀 속삭임 같았다. 그의 그러한 기세에 눌려 있다가 내가 쉬쉬하며 그를 따라 나섰다.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골목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우리는 일부러 어두운 곳만 골라서 몸을 숨겨가면서 걸어 나섰지. 비밀이니까, 비밀을 이야기하는 속삭임이었으니까 쉬쉬해 가면서 걸었던 거지. 도중에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동대문 간다고. 통행 금지가 되어 있었던 시절에, 이 시절에는요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통행 금지야. 돌아다니면 경찰이 잡아가. 그래서 유치장 가둬놨다가 다음날 새벽에 풀어줘. 그랬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나 두부 사러 가. 콩비지 사러 가. 그러면은 풀어주고 그랬어. 두부에 미친 민족이야. 저는 세상에서 다른 음식 잘 아는 게 없어서 그렇지만 이 두부가 제일 변태 같은 음식 같아요. 두부 만드는 과정 알아요? 엄청 복잡해. 두부 만드는 법 한번 찾아봐. 그 방법 개발한 거 확실히 그거 그냥 콩 변태야. 콩을 가지고 그 짓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무튼 두부는 그래. 맛있지. 어디 가냐고 했더니 동대문. 통행금지 시간에 가로등만이 거리를 지키는 이 시간에 서씨와 내가 함께 동대문 갈 필요가 뭔지 의혹과 불안에 눈알을 둥글둥글 굴리며 얌전하게 그를 따라서 고양이 걸음을 하고 있었다. 비밀스러운 거지. 놓치기 쉽지만 통행금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죠. 잠시 후에 우리는 한결 저편에 기왓장 하나도 셀 수 있을 만큼 밝은 조명을 받고 있는 동대문이 서 있는 곳에 와서 몸을 숨겼어. 비밀스러운 거지.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우리밖에 아무도 없다라는 걸 알자 가만히 숨어서 자기가 지금부터 하는 일을 구경하라고 말했다. 숨죽이고 침을 꿀떡 삼키면서 왜 불안하고 긴장돼. 그러고만 하고서 하지만 그는 끊어 한 번씩 웃고 나서 나는 불안하고 긴장하지만 서씨는 여유가 있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날랜 몸짓으로 큰 길을 가로질러가 성변 및 그늘에다가 일단 몸을 숨기고 좌우를 살펴. 왜?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동대문의 본 건물은 집채만한 크기의 돌로 된 축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데 축대의 높이는 6m 남짓. 그 축대에서 시작되어 역시 커다란 돌이 쌓여져 이루어진 성벽이 건물을 반원형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동대문이 있고 동대문을 둘러싸서 이렇게 성벽이 쌓여져 있어. 성벽을 서씨는 낙지 고계단의 원숭이가 장대를 타고 올라가듯 익숙하고 민첩한 솜씨로 올라갔어.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푸른 조명을 받으며 비일상적 분위기, 신비로움.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 광경은 나름대로 신비한 나라에 와서 거대한 무대 위에 장엄한 연극, 거대한 무대 동대문, 장엄한 연극 서씨의 행위를 보는 듯한 그것 자체가 감동을 느끼는 것이었다. 단 하나의 넓은 빗살이 펼쳐지고 그 빛에 의해 풍경이 탄생하여 오만한 마음을 가진 양 흔들리지 않고 정립해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 어쩌면 호소하는 듯, 어쩌면 도전하는 듯, 어쩌면 손짓에 응짓하는 듯한 몸짓으로 몸의 온갖 근육을 움직이며 성벽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전율조차 느끼게 했었다. 내가 성벽을 타고 오르는 서씨를 바라보며
장엄한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 감동을 느꼈다. 전율을 느끼게 했다. 벽 타고 올라가는 서씨를 바라본 나의 느낌. 이윽고 석씨는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잠시 후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씨를 보고 놀랐어.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한 돌덩이를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자기 머리 위로 치켜 올려. 적어도 300kg, 200~300kg는 나갈 거예요. 그 돌이면. 지레나 도르래 사용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달려붙지 않고는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맨손으로 들어 올린 것이다. 바로 서씨가 역사야.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어 보이고 돌을 있던 자리에서 바꿔서 쿵도 아니야. 곱게 내려놨어. 어마어마하다 이거야. 뒤로 넘어갈까요? 나는 계속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고담, 옛날 이야기 같은데 등장하는 역사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야, 옛날에 저기 마을에 전라도 장흥에 장수가 있었는데 집채만한 돌을 들어서 몇십 미터 몇 미를 던지고 그랬대. 그냥 그런 얘기는 그러려니 믿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저 사내를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경이로. 역사. 서씨는 역사다. 내가 별 수 없이 인정하고 감탄하기보다는 인정, 감탄. 그 귀기, 귀신 같은 기운의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서씨는 사실은 나 보라고 오늘은 데려온 거지만 한두 번 간 거 아니라면서. 그러면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조상님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조상님들의 힘이 제 몸에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님한테 보여주는 거야. 조상님을 향한 퍼포먼스야. 다음 페이지. 서씨는 역사였다.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라는 서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서씨의 지금부터 내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네. 중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사이의 혼혈아. 아버지가 중국인이야. 근데 아버지 쪽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였어. 그럼 그렇지. 이거 핏줄을 이어받은 거지.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장수가 있다고 했다. 그들이 가졌던 힘이 그들의 존재 이유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다. 이런 건 언제까지만 이런 힘이 쓸모가 있을까? 흔히 이야기하는 고대 중세의 전쟁 시절에만 써먹는 거지. 춘추시대 뭐 한나라 초나라 싸울 때 뭐 나라들 간에 전쟁 있을 때나 써먹는 힘이지. 그 무형의 재산 뭐 조상들 힘수로 내려오는 힘. 가보로 후손에게 서씨에게까지 전해졌지. 그것으로서 힘으로써 세상을 평온하게 할 수도 있었고 영광을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시대가 바뀌었어. 서씨에게 와서는 그 힘이 재산이 될 수 없었다. 사회가 변화해서 서씨의 힘이 가치가 없어졌어. 난 그래서 이 소설 읽을 때마다 맨날 생각하는데 좀 격투기 이런 거 좀 하지. 또 엄청 벌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와서 서씨는 공사장에서 약간의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다. 어유 서씨 힘세네. 1.5인분 하는 걸 오케이 일당 더 줄게. 오늘 와서 일할래? 쓸려면 쓸 수 있었어 그 힘을. 근데
조상님들이 이건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약간의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빨간색. 왜? 선조의 영광을 잇고자 이어나가려는 거지. 그래서 남들만큼만 벽돌 나르고 남들만큼만 땅 파고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보존되는 거였지. 그래서 서씨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밤중에 성대문, 동대문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뭐라 그랬어? 아까 조상님들한테 하는 퍼포먼스라 그랬죠. 저승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힘이 쓸모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님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대낮에 서씨가 동대문의 곁에 서서 행인들 중 어느 누구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다닐 때 내가 어제 바꿔놓은 건디 옮겨진 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는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었다. 의외로 시험 포인트. 서씨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서씨가 간직하고 있는 것은 자기였었고 내가 접촉할수록 빨려 들어가는 모양이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서씨는 창신동이랑 내가 봤을 때 창신동이랑 깨끗한 양옥집이랑 어디에 가까워? 무질서하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창신동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야, 사실은. 나의 심리. 양옥집으로 대변되는 하숙집의 자귀적이고 비인간적인 세계, 인간을 기능으로 여기는 자본주의 윤리의 부정적인 세상, 무질서하고 비능률적이었지만 활기찬 창신동 빈민가의 생활을 그리워하게 된다. 서씨로 인해서. 그 집 창신동, 그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창신동에서 나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안주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안주하고 싶었어. 편안히 살고 싶었어. 창신동에 있었을 때에는 깨끗한 동네에서 살고 싶었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창신동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궁핍, 무질서, 퇴폐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내가 이 동네에서 몇 년만 더 살면 나도 저런 사람처럼 인생 막 사는 사람 될 것 같아. 그게 두려웠어. 그러나 그곳 창신동을 떠나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에 오자 그것은 규칙, 견딜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체를 바꾸는 것이다. 뭐야 이 자식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여기에서 살 때는 여기 가서 살고 싶어 하다가 막상 여기에 와서 살게 되니까 나 여기 생활을 못 견디겠어. 그래서 나란 진짜 알 수 없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이 피아노도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만큼 맨날 치던 그 곡에 맨날 같은 부분만 쳐. 이렇게. 이 집 손녀가.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시계 안 봐도 몇 시인지 알 수 있어. 맨날 그 시간이거든. 방바닥에 팔목 시계를 올려보았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던가 깨닫자. 정말 그 시간인가? 어제 피아노가 멈췄던 12시 반인가? 확인하고 싶었지.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보려고 했었던 것이다. 내일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서 그 시간을 비교해. 이런 미친놈의 집구석 맨날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정확히 피고 피아노 쳐. 이런 규칙성 못 견디겠어. 꼴배기 싫어. 좋아, 이 집에서 못 살겠는걸 빨리 나가야 돼. 핑계를 스스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하려고 했었던 거다. 혐오증의 이유, 이 집을 나갈
이유를 강화시키려는 거다. 내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느꼈다. 왜 어이없어? 그렇게 들어오고 싶었던 집에서 다시 그렇게 나가고 싶어 해.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집 나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 집은 규칙은 있지만 생명성은 없어. 조금 전에 내가 서 씨의 그 거짓 없는 행위를 회상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 거짓 없는 행위를 보고 나니 한결같은 곡으로 한결같은 악기가 연주되는 이 세상이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은 거야. 서 씨가 내게 보여준 게 있다면 그것은 다소 성모호한 의미의 성실. 이 양옥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데, 양옥에서의 생활을 비판하는데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 집에 올마온 다음 날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잡담 시간도 지나고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내 방에 앉아서 기타 치고 싶었었던 일이 기억하고 있어. 과거 회상. 그렇잖아. 갑자기 기타 켜고 싶을 때가 있잖아. 감정의 요구지만 기타 치는 게 비난할 일은 안 되지. 지금까지 이 집에 와서 기타 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왠지 오늘은 기타 치고 싶어. 얘는 불현듯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집의 균열을 깨고 싶었던 거야.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나 이 집의 규칙을 깨보고 싶어 라고 일종의 어디 불현듯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규칙을 깨고 싶었던 거야.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오고 너 기타 치는 거 오전 10시부터 1시간 미싱 돌리는 시간에 그때 쳐. 그 이외에는 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 집 규칙이야. 라고 같은 시간에 배정이 되었다. 그럼 이 시간에 기타 쳐 안 쳐?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 정말 위대한 가풍일까? 아니죠. 반어지. 즉 나에게 규칙, 나에게 규칙을 강요하는 거야. 그러나 그 이후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소심한 저항이지. 흥이 나지 않아서가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이렇게 집에 규칙을 깨고 싶은데 한 번만 시도하고 끝낼까? 아니지. 집안의 규칙을 깨는데 최고는 뭐야? 음식에 장난질하는 거야. 절망감이 마루 끝에도 마당 한가운데도 방바닥에 가득 차서 참돌던 창신동의 그 집에선 창신동 그 집은 이 사람들이 나은 삶을 살 거라는 기대감이 없어. 절망감의 공간이었지. 식구들에게 그들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형체 없는 감동 같은 것을 조금씩 깨우치고 영혼의 안정에 얼마간 공헌할 수 있었던 나의 기타는 그 더러운 창신동에서 살면서 그래도 기타 치면서 나는 이 길 벗어날 수 있어. 이 한순간만큼은 좀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정신적인 위안을 얻었었던 그 기타 치는 시간이 어느 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어? 더 이상 기타는 나에게 위안을 주지 못해. 이 정도로 크면 얼마나 좋을까? 별로 안 좋아? 다 컸어 나는. 우유 먹어. 키 더 커. 키 큰 게 짱이야. 나의 기타는 그래서 노인들이 우연히 한마디에 갑자기 자기의 늙음을 발견하듯 낡아까진 모습으로 방 구석지에 기대져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방 구석에 기대어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타 칠 흥이 나지 않았으니까. 처음으로 나는 이 집에 존경심을 가졌다. 나는 그것이 처음 보는 경치에 보내는 감탄과 같은 성질의 것밖에 되지 않음을 알았다. 나는 이 집에 이제는 존경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냥 감탄 정도야. 이해와 감정은 별개라는 문제라는 것을 발견한 것도 그때였다. 야, 이놈의 집구석은 뭘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아?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해는 못하겠는데 대단하다. 야, 그렇게 규칙적으로 산다고? 대단하다. 왜 그렇게까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하네. 이 가족의 계획성 있는 움직임, 약간의 균열쯤은 금세 땜질해버리는 전진적 태도, 무언가 창조하고 있다라는 자부심, 그게 만들어준 그늘없는 표정, 문화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면 이 사람들이다. 인간이 희망하는 거 아닌가? 근데 창신동에 있을 땐 내가 바랬던 게 이런 거잖아.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달리고 있는 것이다. 어느 지점과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 대해 그것이 나의 그들에 대한 이해였다. 여기 빨간색. 장담컨대 이 구절의 의미 물어볼 겁니다. 구절의 의미 장담컨대 물어볼 겁니다. 승균아. 그래서 둥둥둥둥둥. 나는 이 집의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한밤중에 피아노를 크게 치고 할아버지가 자신을 피아노에서 떼어낼 때 고독함을 느끼지. 공원에서 만난 나는 어느 쪽이 틀렸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됐을까요? 네. 이것도 어떤 거냐면 밤에 그냥 규칙이 이거야. 저녁 먹고 방에 들어가서 각자 일을 봐. 그리고 잘 시간이 되면 15분 전에 식모가 거실에 주전자랑 컵을 갖다 놔. 잠자기 시간 5분 전에 다 나와서 물 한 잔 마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들어가서 자. 이렇게. 못 견디겠어. 이거 규칙을 깨야 돼. 나와서 미친 듯이 피아노를 치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잠깐 있다가 할아버지만 쓱 나와서 조용히 나 끌고 방으로 그냥 들어가. 이렇게. 됐을까? 뭔데? 이런 것도 1도 없어. 이렇게. 됐고요. 옆에 기타의 상징적인 의미. 창신동에서는 나에게 안정을 주었지만 양옥집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양옥집에서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미안. 여기 민트색이었으니까 자유를 박탈당한 채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신동에선 나 이렇게 살았어. 이야기인 거지. 됐을까요? 됐어. 어디 있어? 자, 요 말은 좀 이제 외워둡시다. 서씨의 한계. 사실 서씨는 어떠한 식으로든 내가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오히려 드러내는 게 조상님들을 더 즐겁게 해주는 거 아닐까? 어디 있어? 서씨의 힘 하나만으로는 문명의 질서를 깨트릴 수 없지. 나쁘게 얘기하면 돌 하나만 움직일 수 있을 뿐. 서씨나 나는 규칙을 깨뜨림으로써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세계를 만들 수 있을 뿐이야. 그냥 그 안에서만 살 수 있을 뿐이야. 이러한 것들.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는 못해. 이야기. 다음 페이지. 나의 심리 변화. 얘네는 중요해요. 창신동은 벗어나고 싶었지. 양옥집 대단하다. 하지만 며칠 겪어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 규칙이. 창신동 그리워. 이러한 것들.
됐을까요? 심리가 변화하고 있군요 라는 그 말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나는 서씨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암튼 봅시다. 서씨는 나이 40쯤 부지런하고 착해 보이고 술 잘 마시고 역사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나에게는 감탄과 두려움의 대상이지. 서씨는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는데 나한테는 보여줬어. 왜? 나와 많이 가까워졌고 아무리 남들 안 보게 해줘도 진짜 요만큼은 누가 나 알아주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거 자랑하는 거야. 동대문의 성벽을 옮기는 이유는 조상님이 물려주신 힘 유지되고 있습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사에서 한 문제 내라면 이거예요. 시험 문제 한 문제 내라면 이거야. 서술자인 나 순간 써야지. 1인칭 전달하는 방식과 효과를 적어보자. 자신의 내면 심리와 타인에 대한 생각, 판단을 독자에게 직접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어. 뭐라고? 서술자가 독자에게 이야기를 직접 해주는 거잖아. 서술자와 독자 사이에 거리 가까워. 요 말 기억해 두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다 그래. 다 그래.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게 뭔데? 내가 내 얘기를 독자에게 직접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깝지. 효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본 일을 독자에게 전달해 줘. 신빙성을 느끼기. 내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내가 서씨에 대한 생각을 독자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 서씨에게 갖는 호감이나 감정을 독자도 그대로 감정이입하기 쉬워. 이렇게. 다음 페이지. 서씨와 이 집 사람들에 대한 생각. 첫인상 나중에 바뀌고 첫인상 나중에 바뀌고 어렵지 않습니다. 서씨를 만나면서 나란 놈은 아마 알 수 없는 놈인가 보다. 이 생각 언제 했어? 여기 그렇게 오고 싶어 했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또 변덕스러웠었던 거지. 변덕스러워서 너무너무 오고 싶어 했지만 그래서 옮겨왔는데 어우 이 집 징글징글해. 이러한 규칙 못 견디겠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 얘기죠. 다음 페이지. 잠시만요. 어서 오십시오. 옆에서 기다리시면 되고. 창의학습